블라디슬라프 로슬야코프. 그는 불과 몇 분 전 학교 구내식당 테이블 아래에 무언가를 설치한 뒤 급히 현장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하는 중이다. 그가 향한 곳은 건물 안쪽에 위치한 남자 화장실로, 이곳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블라디슬라프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2000년 5월 2일 러시아의 한 지역에서 태어난 블라디슬라프는 그의 나이 10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되면서 점점 어두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2018년 10월, 당시 19살이던 블라디슬라프는 크림반도에 위치한 케르치 폴리테크닉 전문대학에 재학 중으로 이곳에서 그는 끔찍한 범행을 계획한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블라디슬라프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고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PC로 대량 학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당시 블라디슬라프는 친구가 별로 없는 외톨이였기 때문에 미묘하게 달라진 그의 분위기에도 누구 하나 나서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는 사건을 벌이기 얼마 전 한 수업에서 갑자기 할 말이 있는 듯 손을 들더니 인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 인간이 줄어들면 더 좋을 것 같다. 학살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간은 멍청하고 그들 대부분이 삶의 목적이 없다며 대규모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총격 사건을 옹호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 이전부터 블라디슬라프는 강력범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즐겨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1999년에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유독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그는 해당 사건의 주범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볼드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점점 그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로 인해 블라디슬라프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증오심을 품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자신이 다니고 있던 폴리테크닉에서의 범죄로 이어졌다. 10월 14일 사건 발생 3일 전, 이날 외출을 한 블라디슬라프는 곧장 한 총기 상점에 방문해 자신의 샷건에 사용할 수 있는 150발의 탄약을 구매하였고,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못이 가득 채워진 폭탄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무기를 준비했다. 10월 17일 사건 당일 오전 시간에 학교 주변 CCTV에 포착된 블라디슬라프는 치밀하게 준비한 무기들을 가방에 모두 넣은 채 유유히 학생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총기를 들키지 않기 위해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뒷문으로 향한다. 행동에는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어디론가 걷기 시작한 그는 범행 직전까지 고민이 많은 듯 복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길 반복하였는데, 그런데 잠시 후 블라디슬라프가 카메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가 들고 있던 가방 한 개가 사라져 있었다. 이후 그는 망설임 없이 학생 식당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식당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더니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는데, 추후 당시 의자에 앉아있던 블라디슬라프를 마주쳤던 친구에 의하면 이때 그가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후 식당의 문이 열리자 블라디슬라프는 3단계로 계획해둔 범행 중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복도로 나온 블라디슬라프는 입고 있던 자켓을 벗으며 이전과는 다른 급한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했고, 그가 현장을 떠난 지 5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큰 폭발이 발생한다. 굉장히 강력한 폭발로 인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을 급히 벗어나 도망치기보다는 주변에 머물며 상황 파악을 하기 바빴는데, 이때 5분 전 급히 어디론가 사라졌던 블라디슬라프가 화장실에 몰래 숨겨두었던 샷건을 챙겨들고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때 블라디슬라프의 복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동경하던 에릭 해리스가 콜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을 저지를 때 입은 옷과 굉장히 유사하였고,
흰색 티셔츠에 적힌 글자는 러시아어로 증오를 의미했다. 그의 두 번째 계획은 앞서 구매한 150발의 탄약을 이용해 혼란 속에서 총격을 가하는 것이었고, 화장실 창문을 부순 뒤 밖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몇 발의 총격을 가하던 그는 잠시 후 복도로 나와 사람을 찾던 중 저 멀리 걸어오고 있는 한 교수를 발견한다. 그녀는 블라디슬라프가 총기를 들고 있는 걸 보지 못한 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에 자신 있게 앞으로 다가가던 블라디슬라프는 주저없이 총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층으로 이동하던 그는 또 한 명의 교수와 마주쳤고, 마찬가지로 블라디슬라프가 총기를 들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듯 가까이 다가오던 그는 앞서 여교수와 마찬가지로 이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블라디슬라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옆을 걸어가며 이미 숨을 거둔 그에게 한 번 더 고통을 주는 악랄함을 보였다. 동시에 교내에서는 폭발로 인한 패닉 상태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한 총성에 공황에 빠진 상태로 아직 건물 내에 있던 학생들과 교수들은 범인과 마주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숨을 죽인 채 탈출을 시작한다. Туда, туда. Там закрыто, дверь закрыта. Юля. Кто сказал выходить? Так, там безопасно. Там можно через окно выбежать. Нет. Давайте через окно. Юля, пошлите с первого этажа через окно. Тихо, тихо. 블라디슬라프는 1층으로 내려와 강의실로 보이는 곳들의 문을 전부 열어보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이 잠겨 있거나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 그곳에 다시 폭발물을 설치한 블라디슬라프는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총격을 가한다. 이후 컴퓨터실에 들어가 모니터 2대를 박살낸 그는 그곳을 나와 마지막 3단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생을 마감하며 계획했던 모든 범행을 마무리한다. 추후 경찰에 의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어딘가 익숙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은 블라디슬라프가 동경하던 콜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의 주범들이 사건 이후 도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로써 그의 범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콜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을 모방한 범죄로 판단되었다. 이 일로 결국 약 7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총 21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10대의 어린 나이로 케르치 지역의 중심 광장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장례식이 열렸다. 한편 사건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에서는 블라디슬라프 사건과 유사한 여러 건의 모방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무르 베크만스로프. 조금 전 총기를 들고 학교로 들어온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총격을 가한 뒤 다음 타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총기와 헬멧으로 중무장한 그는 학교 복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쫓기 시작했고, 잠시 후 그는 여러 학생들이 숨어있는 한 교실 문 앞에 도착한다. 2003년 러시아의 글라조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티무르는 당시 학교에서 법의학을 전공하던 18세 학생으로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학교에서는 거의 홀로 지내며 친구가 많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간혹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시 그의 친구와 학교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티무르는 전쟁에 유독 관심이 많은 듯 관련된 얘기를 할 때면 평소와 다르게 말이 많아졌고, 특히 히틀러를 좋아해 자신이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었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얘기를 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티무르는 총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통의 총기 사용이 허용된 국가에서는 이를 사용하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테스트를 거쳐 면허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또한 면허 취득을 위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그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뒤 받게 된 마지막 심리 검사에서 자신의 잘못된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숨긴 채 면허 취득에 성공한다. 사실 이 시점에 이미 그는 인간에 대한 많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고, 여러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동경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해온 것은 물론, 총기 면허를 취득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산 탄총과 헬멧 그리고 많은 양의 탄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였는데 이는 곧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티무르는 마침내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남기는데 나는 나 자신이 싫다라는 말로 시작한 글의 내용은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 내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단지 꿈처럼 느껴진다라는 조금은 혼란스러운 내용이었지만 이를 본 그의 친구들은 평소 티무르의 내성적인 성격에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깊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티무르는 조용히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오전이 되었을 때 티무르가 살던 곳 주변의 감시 카메라에는 그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검은색 상하이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채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던 그는 곧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왔던 길을 되돌아 걸어오는 티무르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된다. 그는 무언가 두고 온 듯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걸어오는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발길을 재촉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티무르는 그간 준비해오던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는다. 몇 분 후 티무르가 다시 감시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전과 달리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마스크와 함께 한 손에는 총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놓고 총기를 들고 길을 걸어갔지만 그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다. 심지어 그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친 듯 몇 차례 손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잠시 후 학교를 향해 걸어가던 그는 갑자기 마주오던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총격을 당한 두 대의 차량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시점에 이미 그는 헬멧을 착용한 채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로 곧장 목표로 하는 학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학교 건물로 다가오는 모습이 이미 총격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던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지만 같은 시각 건물 1층 로비에 있던 학생들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총격범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티무르가 건물 1층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입구 바로 옆에는 패닉이 온 듯 얼어붙은 채 바닥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이 여학생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총격을 가하였고 그제야 건물 안쪽에 있던 학생들이 소리를 듣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다. 영상에는 안에 있던 학생들이 총소리를 듣고 급히 도망을 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고 이때 몇몇의 사람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당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은 바닥에 넘어진 채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추후 66세의 타티아나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알려진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바닥에 누워 그대로 얼어버렸고 결국 망설임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온 티무르에게 이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후 학교 복도를 걸어 다니며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티무르는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여성과 마주친다. 그는 마치 발소리를 듣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듯 숨을 죽인 채 계단에 서 있었고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한 모습으로 티무르와 마주쳤다. 그렇게 공격을 가한 티무르는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지나쳐 다시 반대쪽 복도를 향해 유유히 걸어갔고 잠시 후 또 다른 감시 카메라에 그의 모습이 포착된다. 이번에는 한 여학생이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소리를 들은 듯 자리에 멈춰 서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총격범이 오는 모습을 본 여학생은 급히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바로 앞쪽에 있던 다른 여학생은 결국 티무르에 의해 또다시 희생되고 말았다. 이 시점에 학교 안에는 미처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몸을 잔뜩 숙인 채 교실 안에 숨어 있었고 낮은 층에 있던 일부 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비상탈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사건 발생과 동시에 빠르게 출동한 경찰이 건물로 진입해 티무르를 쫓고 있었다. 이후 어느 순간 경찰의 존재를 인지한 티무르는 그들에 맞서 짧은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고 결국 총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진 뒤에야 투항한 그는 작은 부상으로 인해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사건 당시 무려 130여 발에 달하는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산 탄총을 이용해 37발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두고 그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이를 저질렀다며 특히
교육기관을 공격해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길 바랐다고 말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그는 13세 때부터 입안에 가루를 넣어 니코틴을 흡수하는 가루담배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동시에 환각제를 비롯한 불법 약물을 즐겨했던 것은 물론 편집증과 이명, 그리고 분열형 인격 장애 등 여러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분노를 기반으로 한 폭력성이 폭발하게 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이 일로 총 47명의 부상자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티무르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이후 그는 2024년 5월경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내세우며 항소를 하였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편 당시 러시아에서는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된 상태였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던 상태로 시행이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다. 2022년 10월 24일 오전, 도로를 달리던 한 대의 차량이 갑자기 거리에 정차한다. 잠시 후 차량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소년이 내렸고, 이후 그는 미리 준비해온 짐을 챙겨 바로 옆쪽에 있던 학교로 향하는데, 그런데 잠시 후 학교 출입구에 있던 보안 요원은 문으로 다가오는 소년을 보고는 급히 도망치기 시작한다. 올란도 해리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막 1년이 지나 19세였던 그는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던 중으로 고등학생 시절부터 친구가 별로 없어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이로 인해 그는 점차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사회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해리스는 갑자기 소총과 함께 600발의 탄약을 구매한다. 사실 해리스는 이전에 정식 딜러를 통해 총기를 구매하려 했지만 FBI의 신원조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구매에 실패하자 합법적인 개인 거래를 통해 총기를 구매하게 되는데, 그런데 같은 시기 그의 일기장에는 무언가 일을 준비하는 듯 총기를 비롯해 다양한 준비물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그간 가족과 친구 없이 외톨이로 지냈다며 이제 대량 학살범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소 3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며 마치 데스노트처럼 그들의 이름을 노트에 작성하였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해리스는 10월 24일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1년 전 자신이 졸업한 예술고등학교 인근에 차를 몰고 나타난다. 그가 감시 카메라에 처음 포착된 것은 오전 9시 1분경으로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채 잠시 동안 차에 머물고 있던 그는 짐을 챙겨 곧장 학교의 출입구로 향하는데, 이때 입구에 앉아있던 보안 요원은 누군가 입구로 걸어와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고 문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미 그는 해리스가 총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듯 급히 등을 돌려 안쪽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금방이라도 총격을 가할 것 같았던 해리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렇게 해리스가 곧장 향한 곳은 체육관으로, 그가 체육관이 있는 층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한 학생이 그곳에서 나와 해리스와 마주쳤지만, 이번에도 역시 해리스는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듯 그를 유유히 지나친다. 해리스가 체육관으로 들어가고 얼마 후 교내에서는 첫 번째 총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15세였던 알렉산드리아 벨이라는 댄스팀 소녀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어서 감시 카메라에는 체육관 바로 위층에 있던 학교 보안 요원이 갑자기 울려 퍼진 총격과 비명 소리를 듣고 곧장 아래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아래로 내려간 그는 곧 계단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해리스와 마주쳤고, 이에 그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와 도망쳤다. 이후 위층으로 올라온 해리스는 침착하게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이때 앞서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와 정면으로 마주친 학생이 있었지만 그 또한 무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곧 한 교실로 들어간 해리스는 그곳에서 61세의 체육보건교사 진에게 총격을 가했다. 같은 시각 학교 밖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교내로 진입을 시작하고 있었고, 이미 해리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들은 곧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경찰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당황한 해리스는 급히 도망을 치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Third floor. Upstairs. Is that what you said? He said third floor. 650 priority. Listen. Let's move. Third floor of the rear school building. Third floor of the rear school building is what a witness said outside. We heard the shots fired. We got an AR type right there. Hey, Slow down.
Let the long gun go. Is this third floor? Let the long gun go. 해리스는 곧 건물 2층의 교실로 추정되는 공간으로 몸을 숨겼고 잠시 후 교실 앞에 나타난 수십 명의 경찰들은 그에게 투항을 하며 소리치기 시작하지만 오히려 해리스는 총을 들고 경찰에 맞섰다. 307 in the library. You got him? Is he alive still? Stay back. Stay back. They're coming. Hold on. It's locked. He's got a long weapon. So back up. Back up. Back up. Stand by. We're standing outside 309. Hit it! Hit it! Hit it! Hit it! Hit that motherfucker down! Stand by. Shots being fired. Let the long gun get in there. Let the long gun. Hey, watch that, dude. Watch that. Back up. Shoot the long gun!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No. Got some muscle on the sword, open. Watch out. 2, 3. 결국 계속해서 저항하던 해리스는 교실 안으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평소 해리스의 정신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던 가족들은 사건 발생 전 그가 갑자기 총기와 함께 대량의 탄약을 구매했을 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이를 경찰에 신고해 압수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What is he? Because I've been here before. What does he suffer from again? Depression. He tried to commit suicide 3 times. When did this happen? He was taking medication, but I don't know if he stopped taking the medication. If he's not a felon, and there's nothing that a judge says he's not mentally safe, like capable to have firearms or things like that, We personally. we personally can't take it. This is crazy. You know that. Money, man. Hold on.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8세를 넘긴 해리스의 나이와 그의 깨끗한 전과를 이유로 그가 합법적으로 소총을 소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완전히 이것을 압수하는 것이 아닌 총기와 탄약을 스스로 보관시설에 맡기도록 하였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창고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건 이후 가족들이 보관시설에 방문했을 땐 모든 총기와 탄약이 사라져 있었다. 사건 이후 해리스의 소지품에서는 30발들이 탄창 12개가 발견되었고 직접적으로 총격을 당해 사망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들은 각각 총에 맞거나 급히 대피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사건 초기에 교내 곳곳에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처음엔 총격 사건을 대비한 갑작스러운 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비명소리가 들리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자 모두가 황급히 탈출을 하게 되면서 여러 부상자들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해리스가 학교로 몰고 온 파란색 다치 차량에서는 학교 건물 곳곳에 세부 지도가 발견되었고 그의 노트에는 대량의 학교 총격범이 되고 싶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이후 미국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주의 허술한 총기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딜런 루프, 19세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그는 2015년 6월 17일 오전 그간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한다. 저녁 시간에 집을 나와 차량을 몰고 목적지로 출발한 딜런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인근에 위치한 교회로 향하는데 이곳은 평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다니던 교회로 이날 교회에는 미국 상원 의원을 비롯해 총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꿈에도 모른 채 저녁 예배를 위해 교회에 출석한 상황으로 그로부터 얼마 후 교회 앞 감시 카메라에는 차량을 끌고 나타난 딜런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2015년 4월 이전부터 백인 우월주의를 비롯해 여러 잘못된 사상에 심취해 있던 딜런은 자신의 생일날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을 들고 한 총기 상점에 방문해 글록과 탄약을 구매한다. 이후 그는 사격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자신이 사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며 완벽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연습을 거듭한다. 마침내 준비를 마친 딜런은 사건 당일 저녁 시간에 차량을 끌고 교회 앞 주차장에 나타났고 곧장 안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한다. 가장 뒤쪽에 위치한 좌석에 앉은 그는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예배를 보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준비한 총기를 꺼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불과 몇 초 만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총기를 여러 번 재장전하며 무려 70발 넘게 발사한 딜런은 그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살펴보던 중 한 여성이 피해를 입지 않은 채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한다. 이에 그는 여성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라며 소리치더니 살려줄 테니 여기서 벌어진 일을 전하라는 말을 남긴 뒤 현장을 떠난다.
It got to me, he could hear me praying, and he said, "Shut up. Did I shoot you yet?" And I said, "No." And he said, "I'm not going to. I'm going to leave you here to tell a story." 이후 감시 카메라에는 한 손에 총기를 든 채 조용히 교회 밖으로 나오는 딜런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고, 이후 그는 차량을 끌고 교회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후 사건이 심각한 징후범죄로 분류되면서 경찰과 FBI 요원들이 동시에 용의자를 쫓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10시 45분경 마침내 딜런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된다. 저항 없이 체포에 순순히 응한 딜런은 당시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있는 도중이었고, 이후 FBI 요원들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웃는 모습을 보인다. I went to that church in Charleston, and I did it. You did what? Well, I mean, what kind of gun did you use? A Glock 45. 조사 결과 딜런은 교회에서의 총격 사건을 저지르기 위해 무려 6개월간 일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성장기에 여러 매체를 통해 흑인들의 범행을 보게 된 것을 계기로 그들에 대한 분노가 쌓임과 동시에 백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 범행 동기로 파악되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 중 한 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딜런은 인종차별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남겼는데, 이후 그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결국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고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복면을 쓰고 감시 카메라 앞에 나타난 그는 42세의 제시아비에르 카를로스라는 남자로, 그는 얼마 전 큰 빚을 진 뒤 삶을 비관해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로 인해 3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2017년 6월 2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간, 필리핀의 리조트월드 마닐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내부 감시 카메라에 모두 녹화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각 카지노 인근 하차장의 감시 카메라에는 택시에서 내려 짐을 챙기고 있는 카를로스의 모습이 포착된다. 백팩을 메고 짐을 잔뜩 챙겨든 그는 곧장 건물 안으로 향하였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카지노로 이동하는데, 이때 그는 M4 소총과 함께 약 4리터의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카를로스는 마주오는 사람들을 지나쳐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고, 이내 카지노 입구에 도착한 그는 입구에 설치된 금속 탐지기를 무시한 채 곧장 안으로 진입하는데, 그런데 이때 입장 관리를 맡고 있던 한 직원이 그를 제지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카를로스는 M4 소총을 꺼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카지노 객장 안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입구에 있던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구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는 카를로스를 피해 안쪽으로 대피하게 되는데, 이때 대피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게 되자 마음이 급해진 일부 사람들은 객장 뒤편의 공간에 몸을 숨기게 되었고, 이는 추후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총격을 가하며 안으로 진입한 카를로스는 잠시 후 포커 테이블이 있는 장소에 멈춰서더니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테이블 위에 쏟아부은 뒤 불을 질렀고,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불길 안에 던져 넣은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추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총알에 의해 계속해서 총격 소리가 나자 객장 뒤편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밖에 여전히 범인이 있다고 착각하였고, 이 때문에 엄청난 연기에 휩싸일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장 안쪽으로 이동한 카를로스는 이어서 슬롯머신의 의자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렀고, 이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총격을 가하던 그는 잠시 후 칩과 현금이 보관된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는 무려 한화 30억 원 가량의 칩을 훔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필리핀 특수부대가 현장에 도착해 있던 때로 그들은 카를로스가 위치한 층의 바로 아래층에 진입해 진압작전을 준비 중이었는데, 같은 시각 목적 없이 곳곳을 떠돌아다니다 무심코 아래층으로 내려간 카를로스는 주변을 살펴보던 한 특수부대 요원과 마주친다.
짧은 교전 상황이 있은 후 카를로스는 유유히 다시 위층으로 이동하였고 잠시 후 호텔 측 로비에 있던 감시 카메라 앞에 나타난 그는 이곳에서 또한 곳곳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카를로스는 곧 한 객실의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안으로 들어간다. 그가 객실 안으로 들어간 지 수십 분 후 마침내 감시 카메라를 통해 카를로스의 위치를 파악한 특수부대 요원들은 곧 그가 들어간 객실에 도착해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침대 위에는 불에 타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고 화재를 모두 진화하고 나서야 그것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카를로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사망한 카를로스의 소지품 중에는 반자동 권총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 추후 조사 결과 이것은 카지노에서 일을 벌이기 몇 시간 전 카를로스가 2명의 남자에게 사용한 총기로 당시 그는 갚아야 할 빚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 변호사와 전직 경찰로 알려진 2 남자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었고 미팅을 마친 후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있던 카를로스가 2 사람의 머리를 겨눈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골목을 달리던 차량은 중심을 잃고 전복되었고 이후 카를로스가 차량에서 걸어나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주변 감시 카메라에 모두 녹화되어 있었는데 이후 집으로 돌아간 그는 옷을 갈아입고 총기 등의 범행 도구를 챙긴 뒤 카지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총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고 37명의 사망자 전원이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등의 이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1993년 3월 1일 월요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 이날 이곳에 위치한 한 은행에 방문한 남자는 갑자기 기괴한 가면을 쓰더니 은행 강도로 돌변한다. 그런데 잠시 후 은행을 빠져나가려던 그는 이미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경찰들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그의 모습은 TV 화면에 송출되기 시작한다. 크리스토발 엘리세오 파야노 로드리게스. 당시 UC 의료센터라는 곳에서 외과 의사로 일을 하던 42세의 파야노는 실력이 좋은 의사로 알려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았고 일찍이 결혼을 해 2 딸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보통의 일반인들처럼 그는 아무런 범죄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사실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쿠바의 옆에 있는 나라로 3월 1일 오후 수도 산토도밍고에 위치한 방코 도미니카노 델 프로그레소라는 은행에서는 바쁘게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오후 1시경 어두운 표정을 한 파야노가 은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범행 계획은 은행에서 재빨리 돈을 훔친 뒤 도주하는 것이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는 밧줄, 흉기, 휘발유 등을 가방에 넣어 휴대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잠시 동안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준비해온 가면을 꺼내 얼굴에 착용하더니 총을 들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한다. 이에 은행에 있던 12명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패닉이 와 몸이 굳어버렸지만 그중 한 직원이 파야노 몰래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다. 이후 사람들은 파야노가 시키는 대로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는 곧장 직원을 시켜 돈을 담도록 명령하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은행 밖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십 명의 무장 경찰들이 도착한다. 돈을 훔쳐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려던 파야노는 계획에 실패하자 곧장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를 시작했고 이 모습은 소식을 듣고 현장에 몰려든 취재진들에 의해 TV로 생중계되었는데 그런데 당시 1층에 위치해 있던 은행은 밖에서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창이 설치되어 있어 경찰은 빠르게 저격수를 배치해 기회를 노리기 시작한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지한 파야노는 무사히 현장을 떠날 수 있게 헬리콥터를 준비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동시에 주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며 모두를 긴장시켰는데 그렇게 10시간이 넘도록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며 여러 차례 협상이 결렬되기를 반복하던 중 파야노는 인지를 시켜 차량에 휘발유를 부은 뒤 은행 밖으로 나온다. 그런데 파야노가 인질들을 앞세운 채 입구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2발의 총성이 들려왔는데 이것은 2층에 있던 한 경찰이 사격을 한 것으로 그는 명령을 무시한 채 임의로 사격을 가하였지만 2발 모두 파야노를 맞추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의 앞에 서 있던 인질의 팔에 총알이 스치면서 부상자가 발생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총성과 동시에 인질 중 1명은 현장을 벗어나 도망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인질은 계속해서 잡혀있는 상태로 경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듯 보였는데 하지만 이때 파야노는 인질 중 1명을 시켜 차량 내부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시키는 등
오로지 무사히 도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계속해서 인질들과 함께 문 앞에 서 있던 파야노는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맞아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동시에 옆에 서 있던 4명의 인질 중 2명은 재빨리 달려 도망쳤지만 나머지 2명은 파야노와 함께 밧줄로 연결이 되어 있던 바람에 그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은행 안쪽으로 쓰러진 파야노는 입구 쪽으로 다가온 경찰 그리고 군인들과 잠시 동안 교전을 벌였지만 결국 총격을 받아 사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 밧줄로 연결되어 있던 한 명의 인질 또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조사 결과 당시 파야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버린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가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은행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내가 인사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던 지점이었는데, 다행히 사건 당시 그의 아내는 알 수 없는 일로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파야노와 함께 밧줄로 묶여 있다가 이를 당한 여성은 결혼을 10일여 앞두고 있던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남겼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녀가 파야노로부터 사격을 당해 사망을 한 것인지 혹은 경찰의 총에 맞은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족들은 부검을 모두 거부한 채 장례식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그녀의 사망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Okay. I need to take that from you. Okay. It's my weapon. Okay. I got someone coming to film this. Okay. Good. No, it is good. This guy's a fucking weirdo. 화면에 보이는 남자는 44세의 조셉 곤잘레스라는 사람으로, 그는 조금 전 사소한 말다툼 끝에 한 남자를 살해했다.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오전 7시 26분경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베르날릴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한 남자가 총으로 살인을 했다는 다수의 신고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신고자 중에는 사건 당사자인 조셉이라는 남성 또한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직접 신고를 한다. Shots have been fired. There's a man down. I think he's dead. Somebody got shot? Yeah. He was out here and he threatened my life, and I pulled my sidearm and I had to shoot him. He went running to his truck to get a firearm. He's in blue jeans. He's dead. He's on the floor dead. 상황을 접수한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잠시 후 신고자 조셉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은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풍기는 남성의 분위기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Okay. I need to take that from you. Okay. It's my weapon. Okay. And then do you have any? It's loaded. So Okay. take it down. No, it has a chamber. That's fine. Do you have No, any it's mags not. on you? No, I don't. But just Okay. make sure you pull that mag out and it's Okay. chambered. Just be careful. Alrighty. Just on the other side of this, yeah, it appears he's, yeah, there was no pulse or anything. What do you think? It doesn't matter. You still have to get handcuffed, bro. We weren't here when it happened. I know. Oh, you haven't even asked me one question. That's why. Are your cams on? Of course they're on. Okay. I got someone coming to film this. Okay. Good. No, it is good. This guy's a fucking weirdo. Sir, should I ask you anything right Do you now? have any knives on you? Negative. He's not my weapon. Okay. I don't know who him or that truck is. Okay. He came threatening my life. I gave him a warning shot. Don't. Okay, I won't say shit. I'll just wait for a lawyer. How's that? That's up to you, sir. I mean, you I'm can ask trying me to- questions. You cuff me. I'm not. I know. We the only I'm a question. victim. 조셉은 처음 신고 전화를 했을 때와 동일하게 자신이 남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총기를 사용한 것이라며 피해자임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들과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고, 조셉은 친절하게도 특정 인물을 가리키며 그의 집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보라고 말한다. Maybe a witness called it in. We'll definitely find that out for you. But then the offender also called it in. I call him the offender just because he's the shooter, but he's saying it was justified. We're gonna talk to other people, see if they saw anything. There was no one here but me. I think if anyone has anything, Mr. Saul has a camera there. I'm Okay. pretty sure he saw some motion and he'll probably be able to see everything on that camera. There was a person out here. Do you know where they went?
No, let's contact them. Okay. Kent, did you see anything? Is there anything you wanna? Is Joseph still here? He is. Well, I don't want to talk with him around here, but I'll talk to you after he's gone. Well, he's in the car. He's not. He It can't. doesn't matter. He can see me through here. Okay. He's in that car there. Okay. I don't want to talk. He's already gone with me and 4 other neighbors. We got it on surveillance, but when he goes away, I'll talk to you. Yeah? Great. 경찰은 목격자와의 대화에서 평소 조셉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고 조셉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들을 내뱉으며 실랑이를 이어갔는데 그런데 잠시 후 경찰은 앞서 대화를 나눈 목격자로부터 범행의 모든 순간이 담긴 감시 카메라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사건 당일인 8월 29일 오전 7시 23분경 조셉의 집 건너편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는 아내를 태워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조셉의 차량이 포착된다. 잠시 후 차량에서 내린 그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고 문을 열었고 이후 차량으로 돌아가 다시 탑승하려 하는데 바로 그때 조셉의 차량 뒤편으로 빨강색 트럭이 지나간다. 그런데 조셉은 트럭을 향해 속도를 줄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빨강색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35세 남성 앤틸러는 조셉의 말에 기분이 나쁜 듯 차량을 멈춰 세우고 조셉이 있는 곳까지 후진을 해 다가온다. 서로 차에서 내려 말싸움을 시작한 두 사람의 대화 과정은 차량에 가려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분위기상 서로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잠시 후 영상에는 차량으로 돌아가려는 듯 뒤로 물러나는 조셉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몸을 돌려 허리에 차고 있던 총기를 꺼내 방아쇠를 당겼다. 분명 조셉은 앞서 경찰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먼저 경고 사격을 했고 그 후 앤틸런이 총기를 가져오려고 달려갔기 때문에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영상 속에서 앤틸런은 조셉이 바닥을 향해 쏜 경고 사격을 보고 순간 놀란 듯 몸을 돌려 옆으로 피하였고 이후 조셉의 조준 사격이 이어졌는데 이처럼 영상 어디에서도 앤틸런의 위협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화가 잔뜩 난 조셉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총격 이후에도 바닥에 쓰러진 앤틸런을 향해 조롱을 하던 조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본인 차량에 탑승해 주차를 마쳤고 이후 직접 911에 신고를 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사건 발생 3분 후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경찰을 발견한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맞이하였고 연기가 아닌 정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 경찰과 대화를 한다. 그의 기이한 태도와 상황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가벼운 말투는 경찰서에 도착해서까지 이어졌다. When did these come on? When you get in there. You take them off, take them back, take Yeah. the cuffs back. They're very. These are yours. You want them? I don't want them. Yeah, I do. I don't want these. You can have them. What's going on, man? You treat like a damn criminal over here, and I'm not happy about it. I apologize for that, No, man. you I'm don't. sorry it took me a second to get here. I saw you hiding in the corner. What's that? I saw you hiding in that corner. No, not I hiding. did saw you. You waited for me to talk to her. I saw you. Okay. That's okay. Let's get this over with. All right, what's your name, man? Joseph Gonzalez. Joseph? My No, name's no, Daryl. I swear to God. No, you're I'll fine, shake man. your hand. That's just gross. No, don't even worry about it. Joseph Gonzalez. Daryl, Ver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ir. 조셉은 수갑을 채운 채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불쾌하다는 듯 계속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상대의 말을 반복적으로 자르며 대화를 이어가더니 급기야 조사실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만다. So you know we're here, right? We're investigating into that happened earlier this morning. So because of that, we get some,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at investigation. Been handcuffed, been detained. She brought down to our substation here. So I am going to advise you to Miranda warnings, okay? Do you know what those are? What am I being detained for? First off, The investigation of what happened earlier this morning. I'm being detained for an investigation. How long is an investigation to be detained? How long can you detain someone for an investigation? Pretty much a long time. It happened for at least probably like 12 hours. So you could sit in here for 12 hours with nothing being said. Okay, so you're not going to provide a statement? No, I tried and I wanted to take it.
So I definitely would wait for him right then. No problem. I appreciate it. I did try. That's fine. You guys didn't want to talk to me on scene, and neither did your sheriff's office. Told you guys I need Restroom, I'm not an animal, man. I need a piss. Circus here. Hold on. Oh, what are you doing, man? I'm fucking taking a piss. No, you're not. There I am. These guys are ridiculous, dude. It's been 10 minutes. Knocking on the door, you heard me. Dude, I'm not a animal. no one said you were. No, you're treating me like one. F off, dude. 이후에도 조셉은 사망한 앤틸런이 당시 자신의 친동생이 연루되어 있던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고 그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 것이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사실인 양 말하였지만 이 시점에 이미 경찰은 앞서 보았던 이웃집의 감시 카메라를 확보한 상태로 조셉의 진술은 곧 거짓임이 모두 드러난다. 또한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앤틸런은 차량과 신체 어디에도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영상에 녹음된 음성이 불명확해 위협을 받았다는 조셉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 확실한 건 조셉이 도망가는 앤틸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결국 조셉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배심원단에 의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고 이후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게 되면서 재심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사망한 앤틸런의 부인이 사건 당시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비극에 비극이 더해진 사건이라며 많은 안타까움을 보였다. This guy and my wife have been having an affair for 9.5 years. I got him over on the ground here. And he looked over, and that's all I needed, man. I got behind that car, I grabbed my firearm, I came over the hood, and I just started shooting.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미국 미시간주 레이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두 남성 간의 총격전이 발생한다. 사건의 당사자는 48세의 매튜 말리콘과 그의 아내인 49세 여성 kim벌리 그리고 다니엘 지아노네라는 남자로 kim벌리와 다니엘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kim벌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어 주변인들에게 평판이 좋았고 남편 매튜와는 결혼을 한 지 10년이 넘어 3명의 자녀를 두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녀는 사건 발생 9년 전인 2013년부터 다니엘이라는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 This guy and my wife have been having an affair for 9.5 years. I found out about it 6.5 years ago. And I found out about it again 45 days ago. How did this start? Do you have any idea? They met at a bar somewhere on her 40th birthday. And then I found out when she was 43. And we had a nice talk. Do you love me? Yes. Okay, come back to me. And I trusted her and I never looked at her phone. 남편 매튜에 의하면 kim벌리와 다니엘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본인이 눈치를 채 아내와 대화를 했지만 kim벌리의 반성하는 모습에 그녀를 믿고 이를 덮어두게 되는데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인 2022년 여름경 매튜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And then 6 years later, a friend says, "Hey man, I think your wife's still seeing that guy." 반복된 외도에 화가 난 매튜는 kim벌리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었지만 다니엘과의 관계를 확실히 끝낼 수 있냐는 매튜의 질문에 kim벌리는 제대로 된 확답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2일간 술과 함께 마르흐느와 코크를 흡입하며 격앙된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마침내 다니엘의 집으로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결론을 낸다. 같은 시각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던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바비큐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잠시 후 밤 8시 30분경 지프사의 흰색 체로키 차량에 탑승한 매튜와 kim벌리는 곧장 다니엘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때 매튜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 자신의 권총을 챙겨 허리춤에 꽂아 놓은 상태로 이 행동이 아내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디트로이트에서 약 1시간가량을 달렸고 밤 9시 30분경이 되어서야 다니엘의 집이 위치한 레이 타운십의 한 주택에 도착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집과 그 옆 주택에는 그의 약혼자와 아이 그리고 부모님 등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따로 차고에 나와 앉아있던 중으로 잠시 후 그는 매튜와 즉각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두 사람은 만남과 동시에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다니엘은 자신의 총기를 꺼내 매튜의 머리 위로 경고 사격을 하며 이곳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Get out of here, bro. Stop. Get out of here. D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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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low Danny, Stop. Get out. Get out of here. Danny, I'll blow stop it. Stay away from my wife. Stop it, stop it. Here for. Stay away from my wife.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점점 격앙되던 두 남자는 폭발 직전까지 말다툼이 이어졌고 마침내 흥분한 매튜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겨누자 다니엘은 현장에서 급히 도망을 치지만 매튜는 곧 그의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한다. 다니엘은 가까스로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지만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차고로 달려간 그는 권총을 꺼낸 뒤 본격적으로 매튜에게 맞서기 시작한다. Sasha! Ah! Seven! 총기를 챙긴 다니엘은 조금 전 자신이 도망쳐 나온 차고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고 이때 차고 앞에 있던 매튜는 kimberly와 함께 자신의 지프 차량에 탑승해 그곳을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이때 매튜는 다시 한번 다니엘과 총격전을 벌인다. You dead? You dead? Who else has a gun here? Get out of here. Let's go. Where's the kid? Where's the kid? Get out of here. 다니엘의 집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운전대를 잡은 kimberly는 급히 후진을 해 차고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잠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매튜는 다시 다니엘과 총격을 주고받는데 그런데 이때 안타깝게도 한 발의 총알이 kimberly의 목을 향했다. He's shooting at us at this point. I hop from the passenger into the driver, turn it, and it won't go. And I'm like this, you know? And it won't go. So then finally I put it in park and I get out and I go behind the vehicle and that's where I called you. Right now, somebody just came shooting in my house. What's the address? Somebody just right there with you. The car. Get him. Hello? I need I need somebody here right now. Somebody just came shooting in my house.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구급대는 곧장 현장에 급파되었고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수의 경찰들이 집 안팎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Sheriff Watt! Sheriff Watt! Show me your hands! Sheriff Watt! Sheriff Watt! Show me your hands! I got a revolver on the ground here. Okay, my mother and father coming out now. Can I come out with my children? Hands off! Hands off! 다니엘의 가족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오고 안전이 확보되자 경찰은 그를 들것에 실은 채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동시에 매튜는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kimberly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몇 분간의 총격전이었지만 집 주변 곳곳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탄흔이 남아 있었고 그렇게 잠시 후 경찰은 매튜의 진술을 통해 당시 현장의 상세한 상황을 듣게 된다. Here's the garage. There's I think a couple like cars here. And I think there's another car here. Like this. And we pull up. Her and I get out of the car. As soon as I get out of the car, he comes out of the garage like this. Like a police officer. Right at my face. And I put my hands up. And she screams at him, Danny! And I said, stop! I ducked around to the back of this car here. And I pulled my firearm and I started shooting at him. He ran this way. I said, Kim, get in the car! We got in the car, we were backing out, and he shot my wife.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술을 이어가던 매튜는 경찰이 현장에 감시 카메라가 있음을 알리자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을 보이더니 자신은 아내의 불륜에 관해 화가 난 게 아니었고 다니엘과 싸움을 하려고 그곳에 간 게 아니었다며 자기 방어를 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다. The cameras. Okay, there you go. Beautiful. We got cameras. He's got cameras? Does he? I can't tell you on that. Well, I hope he does. You better, you'll look for those, correct? We gather all the facts. Okay, good. Be honest here for a second, Matt. Like, you're pissed. No. You weren't mad.
Some guy's boinking your wife. Detective, listen. And you're not mad about it? I've known about this for 6.5 years. Right. I was mad.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은 본인이 쏜 총에 킴벌리가 사망을 했음에도 이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킴벌리와 매튜는 무단으로 다니엘의 사유지를 침범하였고, 다니엘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 매튜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방어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매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아내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킴벌리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려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 밖에도 무기 사용과 다니엘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에 의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2024년에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7에서 15년의 징역, 의도를 가진 폭행에 대해 12에서 40년의 징역, 그리고 마지막 3건의 중범죄 총기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모든 형량이 동시에 집행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형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한편 사건 발생 몇 달 전 킴벌리의 회사 계좌의 이체 기록에는 다니엘의 계좌로 12차례 이상 이체된 약 6만 달러의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두고 다니엘은 킴벌리가 준 선물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다니엘은 2025년 1월경 교통신호를 무시해 사고를 낸 뒤 도망을 치다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때 그의 차량에서 불법 약물이 발견되면서 도주 및 불법 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Please. Please. She didn't make it. She died.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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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마조리 스토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로부터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은 순식간에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불과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범인을 쫓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후였다. 니콜라스 크루즈, 당시 19살이었던 이 소녀는 출생과 동시에 고아원으로 보내져 양부모에게 입양된 상태로, 그는 사건을 일으키기 불과 3개월 전 남편을 잃고 홀로 계시던 양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다시 고아가 된 상태였다. 또한 크루즈는 과거에 주니어 ROTC의 일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했던 것은 물론 공기총 팀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한 전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에게는 여러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 불안정한 그의 성격 중 가장 도드라지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분노 조절 장애와 주의력 결핍 등의 행동 장애였고, 이로 인해 그는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7년의 어느 날 추후 범행을 저지르게 될 마조리 스토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 또한 그는 이 무렵부터 그간 받아오던 정신건강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다. 당시 그의 친구였던 한 소녀는 한 번은 그가 총기를 이용해 전부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농담을 하였고, 이때 특정 시설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는데, 뒤에 보이는 영상은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진 사건 당일 오후 범행을 마친 뒤 음료를 즐기고 있는 그의 모습으로, 사건은 2월 14일 수요일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2시 6분경 우버 차량에 탑승한 크루즈는 플로리다주의 부유한 교외 지역인 파크랜드로 향하였고, 잠시 후 2시 19분경 자신이 퇴학당한 마조리 스토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에 도착한 그는 탄창이 가득 담긴 백팩과 검은색 소총 케이스를 들고 곧장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오후 2시 21분경 약 900명의 학생들과 30개의 교실이 있던 12번 건물 안으로 들어간 크루즈는 교실 옆 계단에서 조용히 소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때 15세의 크리스토퍼 맥케나라는 학생은 우연히 계단을 지나다 총을 점검하고 있는 크루즈와 마주친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크루즈는 그에게 여기서 빨리 나가라라고 말을 할 뿐 다른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이에 급히 현장을 벗어난 맥케나는 재빨리 교직원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때는 이미 크루즈의 총격이 시작된 뒤였다. 맥케나를 마주친 후 곧장 복도로 진입한 그는 바로 앞쪽에 서 있던 몇몇의 학생에게 총격을 가한 것을 시작으로 복도와 교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였고, 동시에 큰 총소리에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게 되는데, 하필 이날은 학교에서 소방훈련이 있던 날로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화재 경보를 훈련으로 착각한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계속된 총격 소리에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던 그들은 본인들이 숨어있는 교실로 범인이 오지 않길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Oh,
그렇게 크루즈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뛰어다니며 계속해서 총격을 가하였고, 이후 3층 복도에 올라와 계속해서 공격을 하던 그는 총이 고장난 듯 바닥에 총기를 버리고 학생들 사이에 섞여 도주를 하기 시작한다. 계단을 급히 뛰어내려온 그는 곧장 학교 테니스장을 가로지르며 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 대피하고 있는 학생 무리에 섞이더니 유유히 현장을 벗어난다. 빗발치는 신고 전화에 사건 발생 약 5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크루즈는 이때 학교 옆 월마트 안에 위치한 서브웨이에 있었고, 그가 범행 이후 곧장 서브웨이로 가 태연하게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이 주변 감시 카메라에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오후 3시 1분경 음료를 마시며 근처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으로 향한 크루즈는 그곳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존 윌포드를 발견해 그에게 다가가는데, 운이 좋게도 당시 존 윌포드는 사건 초기 소방훈련으로 착각해 일찍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탈출을 하게 된 것으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 크루즈와 존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존은 크루즈가 입고 있던 ROTC 유니폼을 보고 같은 학교라고 생각해 대화를 시작하였고, 그렇게 조금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잠시 후 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크루즈가 존에게 집요할 정도로 자신을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존은 너무나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전부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40분이 지난 오후 3시 40분경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의 동네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소년을 발견하였고, 그렇게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는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된다.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today, bro? The demons, man. Demons? Voices. Yeah, no problem. Voices. Voices and demons? Where's the voices? What the? Where? What happened? Shut up. Just be quiet, man. 녹화된 바디 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체포 당시 크루즈는 악마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후 그의 핸드폰과 PC를 확보해 분석하던 경찰은 그곳에서 결정적인 영상 증거들을 발견하는데, 사건 이전에 촬영된 영상 속에서 크루즈는 자신의 범행 계획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Hello. My name is Nick, and I'm going to be the next school shooter of 2018. My goal is at least 20 people with an AR-15 and a couple tracer rounds. I think I can get done. Location is Stone Douglas in Parkland, Florida. It's going to be a big event. You're all going to die. Today is the day that it all begins. The day of my massacre shall begin. All the kids in school will in fear and hide, live in seclusion and solitude. I hate everyone and everything. With the power of my AR, you will all know who I am. Alright, here's the plan. I'm gonna go take an Uber in the afternoon before 2:40. From there, I'll go onto school campus, walk up the stairs, unload my bags, and get my AR and shoot people down at the main courtyard. I'll wait, and people will die. 영상 속에서 명확한 그의 목소리를 확인한 경찰은 그가 정신이 이상한 척하는 연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불과 6분간 이어진 총격으로 총 17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17명이 직접적인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크루즈는 무려 139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조사 결과 그는 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로 인한 뇌기능 장애를 갖고 있었고, 거기다 정신적인 문제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가 하면 약간의 자폐증 또한 의심되는 상태였다. 결국 법원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을 받게 된 크루즈는 모든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으로 감형된 채 형이 확정되었고,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현재 기준 약 350억의 보상금이 수십 명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되었다. 이외에도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에 대한 소송으로 막대한 금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사건 당시 학교에 있던 보안요원 스카 피터슨은 총격이 들리는 와중에도 건물 밖에서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 모두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겁쟁이라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사건 이후 미국 각지에서는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국 소총금의 최소 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것에 그쳤을 뿐 강력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